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95%가 사막인 나라, 이미 바닥난 지하수. 전 세계가 포기했던 곳에서 상상조차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의 기술이 단 한 달 만에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미국 전문가조차 말도 안 된다며 경악한 사막의 녹색혁명.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모래 위로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늘은 푸르기만 했습니다. 비행기가 리야드 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10년 전과 다름없이 척박했죠. 창문이 열리자마자 5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고 모래 위로 반사되는 빛은 눈이 시릴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저는 미국 농업기술 컨설턴트 칼 애셔먼입니다. 센터 피벗 관계 농법 분야에서 20년간 일해왔고 미국 내에서는 꽤 명성을 쌓은 전문가죠. 하지만 이곳 사우디에서는 10년 전 쓰라린 실패의 기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야심차게 시작했던 프로젝트는 지하수 고갈 문제로 결국 좌초되었고 그때 내린 결론은 분명했죠. 사막에서 대규모 농업은 불가능하다. 이 불변의 진리를 믿어왔기에 파이살 아라마디 장관의 긴급 초청을 받았을 때도 내심 의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만난 파이살 장관은 예전보다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애셔먼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엔 다를 거예요. 저희 비전 2035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막을 녹색 지대로 바꾸는 획기적인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파이살의 말에 미소로 화답했지만 속으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국토의 95%가 사막이며 이미 지하 대수층의 80% 이상이 고갈된 나라에서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파이살은 심각한 표정으로 현 상황을 설명했죠.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곡물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이제 더 이상 식량 안보를 외부에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죠. 다음 날 회의실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인 남성과 동양인 여러 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파이살이 한 명씩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농업기술 기업의 엔지니어 리엔 저우 씨입니다. 해수 담수화와 대규모 관계 시설로 유명하지요. 그리고 여기는 한국 스마트팜 연구소의 정의한 박사와 연구진입니다. 이번에 처음 사우디에 진출하는 팀이죠. 세 팀이 모인 자리에서 파이살은 뜻밖의 제안을 꺼냈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막에서 농업을 실현할 방법을 찾고 실험해 볼 예정입니다. 애셔먼 박사는 센터 피벗 농법의 개선안을, 저우 씨는 해수 담수화와 대규모 농업단지 건설을, 정 박사팀은 태양광 스마트팜 솔루션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리엔 저우가 자신만만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해수를 담수화해 12,000km에 달하는 인공강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규모가 곧 해답이죠. 그의 발표 자료에는 거대한 파이프라인과 발전소가 사막을 가로지르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어서 정의한 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완전 독립형 스마트팜을 제안합니다. AI와 IoT 기술을 활용해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100%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니까요. 사막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죠. 회의가 끝난 뒤 각자의 호텔방으로 돌아가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실패로 끝날 텐데 이 허황된 꿈에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이 낭비될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사막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죠. 어쩌면 이 불모지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리야드의 아침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이미 공기가 달궈져 있었죠.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마치 신기루처럼 열기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 척박한 환경에서 농업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저는 이곳에서 센터 피벗 관계 시스템을 구축했죠. 석유로 전력을 충당해 관계 시스템을 가동했고 처음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푸른 원형 농장이 사막 한가운데 펼쳐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하수 고갈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고 결국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제안된 프로젝트들을 다시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죠. 리엔 저우의 제안은 분명 대담했습니다. 해수 담수화 설비를 대규모로 설치해 전국에 인공강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죠. 12,000km에 달하는 인공강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사막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영역이지요. 리엔 저우의 말에 파이살은 깊이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할지 확신은 없었지만 적어도 한국이 내놓은 작은 컨테이너형 스마트팜보다는 현실적으로 보였죠. 작은 나라에서 온 이들이 광활한 사막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정의한 박사가 회의실 중앙의 프로젝터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저희 한국 스마트팜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 박사의 발표 자료에는 쿠웨이트 사막에서 테스트 중인 한국형 스마트팜 사진이 등장했죠.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에 놓인 컨테이너 같은 구조물이었지만 내부에는 푸른 잎사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쿠웨이트에서 6개월간 진행한 파일럿 프로젝트입니다. 외부 온도가 평균 48도였지만 내부 작물은 안정적으로 생장했죠. 정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곧 건설될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의 설계도입니다. 물고기 양식과 수경 재배를 결합한 형태로 물 순환율이 극대화되죠. 저는 믿기 힘들다는 듯이 그의 발표 자료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한국은 국토가 작고 산이 많잖아요. 사막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쌓아온 제 경험으로는 이런 작은 규모의 시스템이 사우디의 광활한 사막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었죠. 정의한 박사의 대답은 의외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애셔먼 박사님, 저희는 바로 그 제한된 환경 덕분에 효율 극대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넓은 국토가 있는 나라들은 대규모 경작지를 전제로 기술을 개발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공간과 자원 제약 속에서 최대 효율을 찾아야 했죠. 사막에서 필요한 것도 바로 그 효율성 아닙니까? 파이살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두 접근법 모두 장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센터 피벗 방식은 이미 검증된 기술이지만 물 소비가 걱정되고 중국의 대규모 담수화 계획은 비전은 크지만 비용과 환경 영향이 우려됩니다. 한국의 스마트팜은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과연 국가 전체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만큼 확장 가능할지 의문이죠. 토론이 계속되는 동안 세 팀 간의 미묘한 경쟁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리엔 저우는 한국 스마트팜을 작은 화분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고 정의한 박사는 대규모 담수화는 지속 불가능한 접근법이라고 반박했죠. 저는 그저 조용히 이 논쟁을 지켜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이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될 무렵 파이살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론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세 팀 모두 한 달간의 실험 기간을 갖겠습니다. 리야드 외곽에 테스트용 농장 3곳을 마련해 각자의 기술을 적용해보고 결과를 비교하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정의한 박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는 자신감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죠. 과연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이 불모지에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기술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리야드 외곽 50km 지점,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 한가운데 3개의 실험 농장이 조성되었습니다. 파이살은 약속대로 각 팀에 동등한 조건의 테스트 부지를 제공했죠.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한 저는 불볕 더위 속에서도 분주히 움직이는 세 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희 미국 팀은 센터 피벗 관계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거대한 원형 관계 장치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물을 분사하는 방식이었죠.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물 공급량을 정밀하게 조절하고 증발을 최소화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중국팀의 부지에서는 대규모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리엔 저우는 해안에서 담수화된 물을 파이프라인으로 끌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죠. 대형 트럭들이 장비를 실어 나르고 수십 명의 인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리엔 저우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셔먼 박사, 우리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가 가능하지요. 우리는 그 물을 바다에서 가져옵니다. 그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농업의 핵심은 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접근법의 비용과 효율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들었죠. 해수 담수화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계획입니까? 리엔 저우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가 풍부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문제는 이 나라에서 가장 적은 걱정거리입니다. 그의 태도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느껴졌지만 더 이상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팀의 부지로 향했습니다. 정의한 박사와 연구진들은 컨테이너처럼 생긴 모듈식 구조물을 배치하고 있었죠. 각 구조물 위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정교한 수경 재배 시스템과 다양한 센서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의한 박사가 컨테이너 내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스마트팜 모듈입니다. 각 모듈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AI 제어 시스템이 온도와 습도를 자동 조절합니다. 물은 순환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최소한의 양만 사용해도 유지가 가능하지요. 저는 내부 시스템을 살펴보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작은 컨테이너에서 얼마나 생산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국가적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아 보입니다. 정의한 박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모듈은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수백, 수천 개로 늘릴 수 있고 각 모듈은 일반 농지보다 10배 이상의 생산성을 가집니다. 더구나 연중 무휴로 작물 재배가 가능하지요. 그의 설명이 끝난 후 파이살이 세 팀을 모아 실험 시작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한 달간 각자의 시스템을 운영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생산량뿐만 아니라 물과 에너지 사용량, 유지 비용, 환경 영향, 그리고 지속 가능성까지 포함됩니다. 실험장을 떠나며 뒤돌아보니 세 팀의 도전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센터 피벗 시스템은 이미 검증된 기술이지만 물 소비가 많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중국의 해수 담수화 시스템은 압도적인 규모였지만 초기 비용과 에너지 소비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스마트팜은 지나치게 작고 정교해 보여서 과연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파이살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 실험 중 하나가 사우디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파이살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실현되기도 합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지요. 실험 첫 주는 세 팀 모두에게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리야드의 기온은 낮에 50도까지 치솟았고 갑작스러운 모래바람이 수시로 몰아쳤죠. 저희 미국 팀은 센터 피벗 시스템의 펌프와 회전 장치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루 종일 신경 써야 했습니다. 물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도 작물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죠. 중국 팀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담수화 설비 가동에 필요한 전력 소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았죠. 리엔 저우는 점점 늘어나는 비용을 계산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석유가 풍부하다고 해도 이 정도 비용이라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팀원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반면 한국팀의 스마트팜은 예상 외로 차분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며 컨테이너 내부 온도를 25도로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자동 분무 시스템이 작물에 필요한 영양액을 정밀하게 공급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정의한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가동된다니 놀랍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정의한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외부 환경과 완전히 독립된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냉방 시스템을 가동하고 내부 습도를 최적화하죠. 물은 계속 재사용되며 AI가 작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영양분을 정확히 공급합니다. 첫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가 되었을 때 상황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저희 미국 팀은 간신히 시스템을 유지하는 수준이었고 중국 팀은 비용 문제로 담수와 시설 가동 시간을 줄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스마트팜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두 번째 주 중반 정의한 박사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애셔먼 박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스마트팜 내부로 들어서자 작은 녹색 새싹들이 수경 재배 시스템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첫 발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여러 종류의 채소 새싹이 자라고 있었죠. 이건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사막 농업은 불가능하다고 굳게 믿어왔는데 눈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세 번째 주에 접어들자 한국 스마트팜 내부는 완전히 초록빛으로 변했습니다. 상추, 바질, 시금치 같은 잎채소들이 무성하게 자랐고 토마토와 오이의 어린 열매까지 맺히기 시작했죠. 이 소식을 듣고 파이살과 리엔 저우도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리엔 저우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실제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정의한 박사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이 한 모듈에서 일주일에 약 50kg의 채소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모듈 하나가 약 30제곱미터 공간을 차지하니 헥타르당 연간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일반 농업의 10배가 넘습니다. 이 말을 들은 파이살의 눈빛이 반짝였죠. 그 순간 저는 한국팀의 접근법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에서 자라난 작은 새싹들이 제 오랜 회의론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실험 4주차에 접어들면서 한국 스마트팜의 성과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모듈 내부는 완전한 초록 세상으로 변했죠. 바깥에서는 모래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지만 스마트팜 안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정의한 박사의 초대로 방문한 저는 눈앞의 광경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직접 맛보시겠습니까? 정의한 박사가 상추잎을 한 장 따서 건넸습니다. 망설임 없이 받아 입에 넣었고 신선한 식감에 깜짝 놀랐죠.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수입 채소보다도 신선하군요. 정의한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확 후 유통 과정 없이 바로 드실 수 있으니까요. 영양소 손실도 최소화되죠. 그러나 더 놀라운 현상은 스마트팜 모듈 주변에서 관찰됐습니다. 모듈 근처 땅에서 작은 야생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었죠. 정의한 박사는 이 현상을 오아시스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스마트팜 내부의 습도가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모듈이 많아질수록 이 효과도 점점 커지겠죠. 대규모로 확장하면 인근 지역 습도도 올라가면서 사막 녹화까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파이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의한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충분한 수의 스마트팜이 운영되면 국지적인 기후 변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리엔 저우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착시 효과에 불과해요. 그런 작은 변화가 사막 전체에 영향을 미칠 리 없죠. 그러나 파이살은 이미 확신을 갖게 된 듯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따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애셔먼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본 결과는 분명하죠.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은 최소화하면서도 놀라운 생산성을 달성했고 에너지도 자체적으로 생산하죠. 저희 센터 피벗 시스템은 여전히 물 소비가 크고 중국의 담수화 방식은 비용 문제가 심각합니다. 파이살은 새 실험장을 차례로 둘러본 후 각 팀의 데이터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미국 팀의 센터 피벗 시스템은 작물 생산에는 성공했지만 물 소비량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 중국의 해수 담수화 시스템은 전력 소비와 유지 비용이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스마트팜은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 효율을 달성했죠. 저녁 회의에서 파이살은 공식적인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한 달간의 실험 결과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기술을 사우디아라비아의 식량 안보 전략에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10년 동안 확신했던 제 이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사막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목격한 희열도 느꼈죠. 정의한 박사와 눈이 마주쳤고 그의 미소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사막을 녹색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발표 후 며칠이 지난 아침, 리엔 저우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긴장되어 있었죠. 파이살과 정의한 박사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지난 실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리엔 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희 해수 담수화 시스템은 초기 단계였을 뿐입니다. 대규모로 구축되면 비용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건 스케일의 문제죠. 파이살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우 씨, 제출하신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규모를 키운다 해도 에너지 소비량과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큽니다. 석유가 풍부하다고 해서 낭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리엔 저우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대국입니다. 이런 비용은 감당할 수 있어요. 저희 시스템은 규모가 클수록 효율이 증가합니다. 파이살이 정중하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비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건 장기적 지속 가능성이죠. 석유는 언젠가 고갈될 자원이고 저희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리엔 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시도로 다시 주장했죠. 한국의 스마트팜은 너무 작습니다. 국가 전체의 식량 안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 아닌가요? 정의한 박사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모듈식이라 확장이 용이합니다. 이미 계산했지만 리야드 인근 5,000헥타르 면적에 설치하면 수도권 전체 채소 필요량의 70%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파이살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물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기술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기술도 함께 활용하는 것이 균형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이살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균형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건 결과입니다. 데이터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한국의 스마트팜이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0년간 사막 농업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정의한 박사를 찾아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의한 박사의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무언가를 깊이 연구하고 있었죠. 박사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시스템이 50도의 사막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정의한 박사는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술의 조합이 핵심입니다. AI 제어 시스템이 모든 환경 변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기수 포집 기술로 공기 중 수분까지 활용하죠. 여기에 수경 재배와 아쿠아포닉스를 결합해 물 순환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각각의 기술은 이미 존재했지만 이를 통합해 최적화한 것이 저희의 혁신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눈앞의 증거를 무시할 수 없었죠. 정의한 박사의 스마트팜은 실제로 작동했고 사막에서 농업이 가능함을 증명했습니다. 며칠 후 파이살은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리야드 외곽의 첫 상업용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한국의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저는 이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10년 전 실패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이번에는 성공의 역사를 써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파이살의 결정으로 리야드 외곽의 첫 상업용 스마트팜 단지 건설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다시 사우디로 향했죠. 공항에 도착하자 파이살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해 보였죠. 애셔먼 박사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여드릴 것이 많습니다. 그는 곧장 저를 신설된 스마트팜 교육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한국 기술을 현지 인력에게 전수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었죠. 교육센터에 들어서자 젊은 사우디인들이 열정적으로 강의를 듣고 실습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청년이 강사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파이살이 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시르 알자흐라니입니다. 베두인 출신으로 우리 교육생 중 가장 뛰어난 인재죠. 27세라고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남다른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한 후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보여주었죠. 애셔먼 박사님, 저희가 개발 중인 사막형 대기수 포집 시스템입니다. 사막 기후의 큰 일교차를 이용해 공기 중 수분을 응축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사막에서 자라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새벽이면 모래 위에 이슬이 맺히잖아요. 이 현상을 더 확장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물 공급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아이디어는 단순하면서도 기발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감탄이 나왔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까? 나시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의한 박사님께서 AI와 IoT 기초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론보다 직접 경험하는 게 더 중요했죠. 저는 베두인으로서 사막의 특성을 몸으로 배웠고 그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결합했을 뿐입니다. 그때 정의한 박사가 다가오며 말을 보탰습니다. 나시르는 정말 특별합니다. 처음에는 농업 지식이 없었지만 사막 환경에 대한 그의 직관은 놀라울 정도였어요. 우리의 기술적 지식과 그의 경험이 결합되면서 더 큰 시너지가 생기고 있죠. 나시르는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정의한 박사와 함께 사막형 대기수 포집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개발해냈죠. 이 시스템은 스마트팜 모듈과 연결되어 추가적인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파이살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물 자급률이 15%나 향상됐습니다. 나시르 같은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사막을 정복하는 건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 환경을 이해하고 적응해온 사람들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센터를 둘러보며 다른 젊은이들의 프로젝트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모래바람을 막는 보호막, 또 다른 학생은 태양광 효율을 높이는 패널 각도 조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죠. 사막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파이살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왕실에서 이 프로젝트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향후 5년간 전국 각지에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는 젊은 사우디인들의 성장과 열정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0년 전 실패했던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죠. 외부 기술을 그대로 들여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환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지혜와 새로운 기술이 융합될 때 진정한 혁신이 일어나는 법이었습니다. 나시르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확신했죠. 이제 사우디 농업은 정말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3번째 방문한 날은 첫 실험이 시작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리야드 외곽의 풍경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죠. 처음 50헥타르 규모로 조성됐던 스마트팜 단지는 이제 5,000헥타르로 확장되었고 하늘에서 보면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초록 패치워크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건 나시르였습니다. 이제 그는 사우디 스마트팜 연구소의 부소장이 되어 있었죠. 애셔먼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많은 것이 변했죠.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곧장 스마트팜 단지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거대한 현대식 시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국과 사우디가 합작으로 건설한 아쿠아포닉스 방식의 대규모 농장에서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나시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단지에서 하루 평균 50톤의 신선 채소와 5톤의 어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야드 시민들이 소비하는 채소의 40%를 공급하고 있지요. 하지만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건 이 거대한 농업 단지가 외부에서 물과 전력을 거의 공급받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시르가 개발한 대기수 포집 시스템과 태양광 발전으로 대부분의 자원을 자체 조달하고 있었죠. 물 재사용률은 98%에 달합니다. 유일한 손실은 증발뿐이고 그마저도 포집 시스템으로 상당 부분 회수하고 있습니다. 나시르의 설명을 들으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런 성과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었으니까요. 정의한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죠. 애셔먼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점심 식사는 스마트팜에서 직접 생산된 식재료로 준비됐습니다. 신선한 샐러드, 토마토, 오이, 그리고 틸라피아 생선 요리까지 말이죠. 모두 사막 한가운데서 생산된 것이라고 생각하니 경이로운 기분이 들었죠. 그 자리에서 파이살도 합류했습니다. 애셔먼 박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모델을 기반으로 식량 자급률을 30%까지 높였고 일부 농산물은 이웃 중동 국가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덧붙였죠. 세계 언론에서는 이를 사막의 녹색 혁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식량 수입국에서 생산국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요. 오후에는 최신 연구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작물 품종을 개발하고 더 효율적인 물순환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죠. 연구소에는 사우디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연구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저는 넓게 펼쳐진 스마트팜 단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한때 불모지였던 황량한 사막이 생명력 넘치는 녹색지대로 변모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죠. 정의한 박사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기술을 넘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혁신이었습니다. 정의한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을 겁니다. 나시르 같은 현지 인재들과의 협력, 그리고 파이살 같은 비전을 가진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지요. 그날 저녁 열린 기념식에서 파이살은 국가 전체에 이 모델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10년 내에 국토의 5%를 녹색지대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차창 너머로 스마트팜의 불빛이 사막의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황량했던 사막에 이제는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죠. 그 순간 제 평생의 믿음이 바뀌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사막에서의 농업은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기술과 지혜, 그리고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가 만나면 모든 한계는 극복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불모지를 생명의 땅으로 바꾼 놀라운 혁신을 살펴봤습니다. 좁은 국토에서 쌓아온 효율, 극대화 기술이 이제는 광활한 사막을 초록빛으로 물들이며 중동을 식량 생산국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술의 힘은 규모의 크기가 아니라 환경을 이해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창의적 해결책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질 한국 기술의 새로운 기적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